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휴먼 클래시를 추구하는 광주시 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시 제2차 기본소득 지급 방안 등을 비롯한 5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창의개발 TF와 관련한 내용 중에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잠시 피력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연쇄적인 성폭력 연루 사건은 물론 사회적 공인의 학교폭력 사례와 심지어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에 따른 강제 전역 조치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 현장은 더 강화되고 더 정밀한 인권보장의 척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권조례의 면모를 갖춰줘야 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설치 또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권고 의견 표명의 사례적 항목과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사항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원 발의가 불가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조례 개정 내용을 집행부로 이첩함으로써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방향과 개정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안은 삼동, 중대동 등 지역 초등학교 신설 요구 및 통학버스 지원안입니다. 직동, 중대동을 포함한 삼동 지역 2026년 학령 인구가 612명으로 예측되는데 36학급 180명이란 학교 설립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교육지원청은 현재까지도 진술합니다.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명시된 2개의 군림 주거 구역 단위의 초등학교 1개교 배치가 학교 설립 기준입니다. 4,000세대에서 6,000세대를 충족하면 됩니다. 중대동을 포함한 삼동 지역 세대수는 6,000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토의 원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2016년 역동 초등학교는 9학급 편성으로 2020년 쌍용초 푸른 초등학교는 13학급 편성으로 개교했습니다. 기존 법령이 초등학교 설립 기준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유리한 예외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와 일반 주택단지 위주 지역과는 상대적 교육적 격차가 빚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마치 떼쓰는 몰이배처럼 만들면 곤란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적정규모 학교용지는 36학급이라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설립 기준과 학교 용지의 적정 규모는 엄연히 다릅니다. 36학급 1,080명이란 공적 진술을 할 요량이면 누차 강조하지만 어물쩍거리지 말고 36학급 1,080명이란 학교 설립 기준 근거 법령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통학권은 이렇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서 초등학교의 적정 통학거리는 1.5km 이내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초등학생 통학 범위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입니다. 삼동 지역은 4km를 넘고 도보로 1시간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용해왔던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버스마저도 도로교통법이 2020년 5월 26일 개정됨으로써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는 성년의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가칭, 광주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과의 불합치 문제로 제정 절차가 어려운 처지에 봉착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삼동, 중대동 등의 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 실제 권한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관 부서가 중심이 되어 동분서주 책임있고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학교 설립 추진 계획과 미비한 통학로 개선,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한 노선버스 투입, 그리고 통학버스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GTX-D 노선 유치에 대한 사안입니다. GTX-D 노선은 김포지구 택지 개발과 부천 대장지구 및 하남 교산지구 등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이재명 지사가 GTX D 노선에 광주시 의견 청취 등 공식 검토를 해보라는 주문이 있은 후로 관내에서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 올렸습니다. GTX는 공갈빵이 아닙니다. 이변이 없는 한 GTX D 노선의 종점은 하남이 될 공산이 큽니다. 떡줄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데 광주시에서는 김칫국부터 들이키고 있는 격이 아닌지 기대에 찬 반죽에 쓸데없이 필요 이상의 이스트를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감인지 못 먹을 감인지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찔러야지 사업 추진 지시성이 박약한 선거철 꼬인 미끼로 GTX를 전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난망한 사업에 허망한 기대를 걸게 했다가 주입되었던 헛바람이 빠지는 현실이 닥쳤을 때 실망만 안겨주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철도 유치 사업이 중앙정부의 국어라고 생떼를 쓴다고 되는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퇴전지구 철도 계획의 실효적 대응책을 논한 자리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조직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으로 임해도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담보를 장담 못하는 사업입니다. GTX D 노선 연장을 논하기 전에 뉴서울 CC에 대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공개되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주무부서는 GTX 유치에 대한 전략 수립 시에 미래전략사업본부와 협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철도 유치를 위해 건너야 할 핵심 징검다리가 경제성, 즉 BC이고 결국 인구와 대규모 택지 개발이란 과제로 규결됩니다. 오히려 GTX-A 도입 방안이 단기 과제이고 GTX-D는 중기 과제인 걸로 압니다. 첫째, 경기도가 GTX-D 노선 관련 광주 연장에 대해 국토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에 공식 건의를 하였다던가 경기도의 실무적 후속 절차가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GTX-A 노선과 GTX-D 노선 중 어느 노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며 광역철도 도입 방안에 대한 기본 전략과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사업은 2020년 연말 위탁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위탁 동의안 심의 시 위탁 사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실질적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사업의 지원 근거법령 지속가능 발전법 제20을을 따르면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이나 2020년 12월에 체결한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 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3조의 위수탁 사업 내용은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태통로, 로드킬 다발지역 조사, 생태계 교란식물 등 모니터링 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실천 사업,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생태지도 제작, 환경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천 영어 활동, 저탄소 녹색 성장 운동,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에너지 자립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 활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위탁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한 항목 중에 절반 이상은 지원 근거법령 지속가능 발전법에 명시한 위탁가능 사업 범주를 이탈한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지자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명백한 기준과 원칙을 내포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자동 줄자처럼 임의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처사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협의회 정관 제27조의 근거를 둔 사무국 근무자 2인에 대한 인건비 8,459만 여원의 보조금 지원은 여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인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지원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 위탁 범주를 재설정하는 영향이 가장 크겠으나 회원 대비 인건비 비율로 보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원이 138명 수준입니다. 일례로 한국예총 광주 지부에는 9개 소속단체 지부가 형성되어 있고 총 회원이 1942명이며 운영비 보조가 6,692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나 사업량,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광주 문화원의 경우 근무자 3인에 대한 법정 운영비 보조가 7,644만 원입니다.
지자체의 손으로 위법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와 어긋나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사업 위수탁계약서 제3조 제2항 위수탁 사업 내용의 위법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미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자산시장과 실물 경기의 괴리감,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의 상존, 우리시 재정 자립도가 2017년 이후 10% 이상 추락한 추세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업종의 법률적 손실 보전, 불가항 등을 감안하여 특수 형태 고용, 근로종사자를 포함한 선별 지원 방안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집행부는 보편 지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401억 7,500만원의 소요 예산과 선별 지원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 방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총회에서 1인당 8만원씩 보편지원 320억 원과 선별지원 80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이에 따라 1차 입안이 마련되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등을 병행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서로 간 인식의 차이는 상존하겠으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등으로 인한 동일 상황이 닥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차제에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제2차 보편지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은 4월 말이면 신청이 마감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경기도는 보편지원, 시군은 선별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시행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 일부 도시국가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계층의 한계 소비 성향, 다시 말해 새로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인 비율이 더 높아 이들을 집중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차, 3차 지원금으로 피해 입는 대상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됐고 선별에 많은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생겼노라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계층과 집단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에 기반해서 두껍게 지원합니다. 집행부의 보편 지원 목적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 진작은 중앙정부의 기조에 맡겨서 따라주는 추진 계획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수록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지고 저성장, 고물가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시 부채가 제로이니 보편 지원에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이 말을 바로잡자면 지방 채무는 제로이고 2019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부채는 318억이 존재합니다. 2021년 당초 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39.57%이고 2019년 결산 기준으로 32.87%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은 떡 주무르듯이 쉽게 취급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19 재정지출 관련 청구서가 소리 없이 목전에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은 현재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 시민에게도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가 경계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의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 악화 속도가 더 중요한 만큼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재정은 낙관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보수적 관점이 항상 옳다는 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총액 약 170억 원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요 예산 약 447억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재정 여력이 남아 돌아가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지자체 예산이 수직 균형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었던 예산을 여러 곳간에서 끌어다 지급하는 겁니다. 보편 지원은 일종의 현금 복지인데
수혜자를 선별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차별적이란 비난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 권력들에게는 유혹이 큰 방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수가 원하거나 반대한다고 다수의 방향으로만 가는 쉬운 길을 택하는 리더는 지금 당장은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질 있는 리더십은 아닙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대계를 염두한다면 다수의 반대를 설득할 줄 아는 리더가 후일 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여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키를 쥐게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는 불확실성을 가진 럭비볼 현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코로나19 재난에 대한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지자체 재정 대응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으로 선별 지원 방식이 적합하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던진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보고 있습니다.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무렵인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발생한 데 비해 2021년 1월에서 현재까지 340명을 상회함으로써 확진자 발생 빈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집행부의 보편 지원은 그나마 취지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무와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를 따르면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산발적 감염 확산세가 진행 중이고 소비 진작과 방역은 상충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최초 입안 시 보편 지원 320억과 선별 지원 80억에서 보편 지원 400억 및 선별 지원 45억 등으로 변경된 과정은 한마디로 평가해서 획일적 평등주의를 앞세운 행위입니다. 선의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 지원 삭감에서 보편 지원의 채용 포기입니다. 모자라 보이는 8만 원이 아니라 번듯해 보이는 10만 원이란 보편 지원 방식이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최초 입안 시 선별 지원 총액 그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평등한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혈세를 낸다기보다 숨이 넘어가는 계층부터 최우선적으로 혈세가 영양제로 쓰여져야 할 겁니다. 선별 지원 예산액 35억을 잘라낸 처사는 응급실에 써야 할 재원을 빼돌려 일반인 전체에게 건강진단 혜택을 주는데 보탠 행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취약 계층인 특수형태 고용 근로종사자들에게 지원되는 선별 지원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코로나19는 사회 재난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적이고 두꺼운 지원이 재난 대책입니다. 첫째, 보편 지원 재난 기본소득이 방역 활동과 상호 충돌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둘째, 선별 지원금 삭감과 함께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킨 특수형태 고용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재고를 강력히 요청하며 셋째,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재원 조달 계획과 넷째, 2021년도 당초 예산 기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비수가 약 85억 원 흑자 기록을 낸다는 지방재정 공시에 비추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요 예산을 계산했을 때 통합재정 수지 영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